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2차 과제 피드백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과제물은 이장옥 시인의 오렌지 우주선에 대한 분석인데 제목을 아주 재미있게 붙였네요. 부끄러울 땐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이장옥의 오렌지 우주선은 순간의 사건으로 인해 화자가 느낀 감정과 떠오르는 생각들을 1인칭 시점으로 독자들에게 솔직하게 풀어놓은 시다. 나라는 사람은 시인 본인일 수 있지만 이 시를 읽는 독자는 시의 화자와 동화되어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내 손끝이 무심하여 달의 시선, 태양계의 신호를 수신하며 기다리는 오렌지 같은 표현들을 의인화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허구적 상상. 이게 제목에도 상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상상을 가능케 하는 장치. 자, 이러한 기법이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장치다. 이렇게 기법 형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내면 묘사뿐만 아니라 장면의 묘사 또한 뛰어나다. 오렌지를 떨어뜨리는 순간의 시장 거리와 밤의 시장 거리를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게 묘사해 놓았다. 지구인은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위화감을 증폭시켜주고 칭칭이라는 어성어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부여한다. 왜 이렇게 땀이 흐르지라는 작중 화자의 독배, 이런 어떤 어조 혹은 화자의 말투, 그죠? 어법을 또 주목하는 점도 잘 좋았다라고 여기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올려봅시다. 작중 화자는 이 순간 자신이 한 행동에 의해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에 대해 독자들에게 말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독백의 방식인데, 첫째 연에서 실수로 리어카의 오렌지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순간 화자의 내부에서 어떤 것이 모여들고 있다. 그 어떠한 것의 원관념은 화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부끄러운 감정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연에서 오렌지를 급히 주워 담는 화자를 돌아보는 사람이 지구인처럼 느꼈다고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에서부터 시선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 외계인이라고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부끄러운 감정 상태, 이것을 땀이 흐른다라고 표현한 것도 이러한 감정 상태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왜 이렇게 땀이 흐르지라는 내면의 혼잣말과 함께 과거의 같은 장소에서의 기억을 회상한다. 상상을 개입시켜 왜곡된 해상이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과거를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상상이 개입됐다는 거죠. 그 왜곡은 과거의 같은 거리에 자판들 사이를 걸어 다닐 때 몰랐던 어떤 음모를 깨달았다. 오렌지가 자신의 눈을 피해 몰래 외계로부터 신호를 받고 있었다라는 엉뚱한 상상. 이 상상을 통해 화자는 오렌지가 외계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부끄러운 감정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꼼꼼하게 작품의 의미를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장옥 시인은 아마 작중 화자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오렌지를 떨어뜨리고 부끄러움을 느꼈으리라. 기발한 상상을 떠올렸고 창의적인 상상이 오렌지를 우주선으로 바꾸어 놓았다.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줘 독자들에게 비슷한 경험을 할 경우
오렌지 우주순이란 즐거운 상상이 떠오르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다. 예, 요런 해석은 조금 너무 평범한 해석 같아요. 예, 이러한 어떤 경험은, 이러한 시적 어떤 표현은 단순히 이러한 부끄러운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독자들에게 상상을 하라, 즐거운 상상하라, 이런 정도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어떤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삶의, 그죠?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우연성, 그죠? 비합리적인 어떤 요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어떤 불투명한 어떤 세계의 신비,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런 어떤 결론은 조금 너무 평이하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은 조금 한 번 더, 한 단계 더 생각을 깊이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작품의 형식 분석이나 해석이 꼼꼼하게 잘 살펴봤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과제물 한번 살펴봅시다. 박주택 시인의 시간의 육체에는 벌레가 산다. 이 작품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네요.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의 마지막 저항. 그랬어요. 시간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시간은 같은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현실에서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속도로 흘러간다. 그러나 내면의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대적 가치, 이걸 먼저 얘기하고, 박주택 시인은 흘러가는 시간의 모습을 포착하여 우리네 삶의 근태, 환멸, 폐허의식을 드러낸다. 예, 이것은 시간과 관련해서 박주택 시인의 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특성을 이제 도입부에 이렇게 제시하고,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간의 육체에는 벌레가 산다는 이 작품 제목이니까, 그죠? 요 표시를 보통 하거나, 그죠? 요 표시, 작품에는, 아니면 요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 표시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요 표시는 또 강조할 때, 자기 글에서 어떤 단어를, 어떤 용어를 강조할 때 요 표시를 하기 때문에, 작품에는 요 표시를 하는 게 좋고, 책인 경우는, 그죠? 이건 작품 한 편인 경우는 이렇게 하고, 책인 경우는 요거 두꺼운 거 있잖아요. 두꺼운 거. 두툼한 거. 그걸로 표시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주요 모티프 중에 하나가 시간이고, 그것에 대해서 항쟁하는 것이다. 여기 왜 여기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요건 잘못 찍힌 것 같습니다. 그죠? 시적 과자는 오징어를 구입하고 내장을 손질해 내다 놓았다. 부패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풍경 속에서 모티프를 포착해서 언어로 옮겼다. 자, 내려가 봅시다. 이 오징어 내장들이 단순히 흐르는 시간 속에,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단어죠? 본인인가요? 본인들의, 조금 이상한 단어네요. 본인들의 육체와 정신을 모두 맡겨버린 것은 아니다. 썩어버린 내장은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이는 내장의 냄새를 통해 시간에 저항하고 있다. 핵심 주제를 관통한다. 시간에 대한 굴복과 저항을 동시에 표현하는데, 봅시다. 재미있게도 냄새는 오감 중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후각이다. 감각 중에서 이 후각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것인데요.
박주택 시의 모티프를 그대로 차용해 일관성을 유지한 동시에 참신함까지 보여줄 수 있다.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 작품에서는 감각적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박주택 시의 모티프들이 이 작품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예,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1년은 냄새에 집중했다면 2년은 화자의 내면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자국에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막 열쇠로 지옥 같은 문을 잠그고 돌았을 때쯤 핏기 없는 냄새가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에서 볼 수 있듯 시적 화자는 냄새를 맡고 일상의 근태감과 불안감을 극심하게 느낀다. 최후의 결과는 더 이상 시간이 대항하지 못하고 망각의 길로 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 저항하긴 해도 결국은 굴복할 것이라는 어떤 결말을 안다는 것이죠. 예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덤에서 냄새의 뿌리로 태어난 수많은 구더기들이 시간의 혁체 속으로 흩어져 갔다라는 구절은 이 시의 전체적 분위기를 비극적으로 만든다. 예,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게 된 어떤 이유, 근거, 뒷받침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구더기가 피어난다. 하지만 망각에서 벗어나려는 오징어 내장의 최후의 노력은 구더기들마저 시간의 역체 속으로 편입됨으로써 물거품이 된다. 그래서 비극적 예상을 한다. 마무리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문장은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패하며 소멸할 것이다 라는 비극적 결말을 예측해 줍니다. 전체적으로는 비극적 결말을 그렇죠? 예상하고 있지만 이 냄새로 마지막 저항을 한다. 이것이 이글 전체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 한 편에 대한 분석에 집중했다면 더 좋은 글이 되었을 것이다. 약간의 아쉬움을 코멘트에 달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은 박주택이 좀 많네요. 예. 지난 시간에는 나이덕이 많았고 이장욱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박주택이 많습니다. 망각과 기억의 순환과 애정 이랬습니다. 예. 망각과 기억이 순환한다. 그런데 그것은 애정을 동반한다. 자리라는 작품입니다. 망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억에 대한 저항이고 기억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기억이 없이는 망각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설적 관계를 갖는다. 자리라는 작품은 이 기억과 망각의 기락이란 단어는 서로 팽팽히 맞서는 거, 팽팽히 서로 대결하는 거, 이걸 얘기합니다. 양면성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두 연으로 나눠져 있고 강연의 숫자로 구별되어 있다. 운율이 강조되기보다는 줄글에 가깝고 장엄한 분위기를 지니고 독백적인 어조로 전달된다. 이 시의 전체적인 특성을 이렇게 먼저 제시했습니다. 자리가 이 제목이 자리인데 자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사전적 의미는 공간, 그죠? 남은 흔적, 이게 자리의 사전적 의미다. 공간의 의미가 아닌 흔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때 또 하나의 새로운 함축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흔적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해석한다면 1년의 핵심 어구는 가버리는 것들과 남겨질 또는 남은 자리다. 화자는 가버리는 것들이 둔탁한 소리를 내는 것은 떠나는 자리에 남겨질 자신의 중심이 두려운 이유라고 수술한다.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기억과 달리 망각은 능동적 능력이다. 망각하려 해도 남겨지는 기억이 있다는 거죠. 기억과 망각은 서로 상충한다. 결국 남은 자리는 회상의 천국이 된다. 완전하지 않은 망각이 기억의 천국을 창조한다는 거죠. 이런 해석은 마치 망각이 기억을 거부하고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불완전한 망각은 기억을 남기고 기억은 그러한 불완전한 망각으로 인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예. 완전히 그죠?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거한다는 말 알죠? 같이 공존한다. 서로 부딪히면서도 같이 공존한다. 망각의 기억으로 인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망각은 자신의 근원을 부정하고 해방되기를 원하지만 실패한다. 기억은 항상 망각과 공존하고 망각으로 인해 생성되는 특이한 관계, 아주 역설적인 관계죠. 자, 이제 그 밑으로 5연으로 가봅시다. 조금 더 올려보세요. 5연에서 화자는 시간을 잃은 자들은 그 자리에 가서 자신의 놀라 이루고자 하는 곳에 끝을 바라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남겨진 회상의 자리에 가서 이루고자 하는 곳, 망각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비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 망각해내지 못한 채 기억의 자리에 남는 이들은 망각의 잔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비련과 저저라는 이 시어는 서글프고 우울한 분위기를 시인은 기억과 망각을 사람이나 사물에 비유했다. 추상적 개념어가 형상화되고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상상된다. 기억이나 망각은 추상어죠. 추상적 개념어인데 그것을 사람이나 사물에 비유했기 때문에 좀 더 실체가 있는 것으로, 즉 감각적으로 형상화됐다는 거겠죠. 기억과 망각이 이루는 복잡한 주름을 비유를 통해 상상 가능한 그림으로 그려냈다. 이연의 첫 행은 일련의 마지막 행과 노래와 소리로 연결된다. 시간을 잃은 자들, 별이 떨어지는 소리, 선마에서 기감을 비운 시간, 그래서 책을 들쳐 기록을 지우는 행위로 나타난다. 기억 또한 시간으로 인한 망각에 저항하며 남겨져 있기를 추구한다. 예, 여기서 해석을 아주 나름대로 치밀하게 했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 시는 마치 시인의 기억과 망각에 대한 고찰을 그대로 보여준다. 망각을 그리워하고 망각에 대한 추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망각의 수사학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를 원했다. 양면성보다 순한 고리를 갖고 있고 서로 정오하면서 애정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제목을 아까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애정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기억은 망각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망각을 추구하고 그리워하지만 망각되지 않기 위해 이중적인 면모를 가진다. 이 시는 기억과 망각의 복잡한 관계성에 대한 깨달음을 주며 의미 있는 이 원리를 고찰하고 해석한 과정은 사회의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예, 전체적으로 이 과제가 세밀하고 꼼꼼하게 작품의 해석을 잘 시도했다고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자, 3편을 했는데 잠깐만 휴식하고 또 오늘 나머지 3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해봅시다. 4번째 과제물입니다. 박정대 시인의 하늘의 뿌리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탈주 욕망과 회귀. 예. 탈주 욕망을 갖지만 다시 회귀한다는 거죠. 비가 내리는 날은 하늘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져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기분마저 든다. 센티한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예, 이 말은 너무 그죠? 압축해서 써버렸네요. 우리 흔히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글을 쓸 때는 조금 그래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하늘의 뿌리는 비가 오는 날을 배경으로 한다. 시인의 감성을 엿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다. 이 시의 배경은 밤새도록 비가 내린 새벽이다. 화자 내면에도 내린다. 꿈속까지 비가 내려 잠든 욕망까지 깨운다. 시인은 추억을 떠올리고 애인과 함께 했던 시간을 떠올리고 죽음을 떠올린다. 시인은 애인을 덮고 자던 날들을 한 장의 엄화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런 시절을 공고하다고 평가한다.
화자는 자신의 혼이 병들어 있다고 말하며 다른 세상으로 통과하고 싶어한다. 무섭게 다가온다. 하지만 이 10년의 기억에서 공고한 날들의 애인과의 기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은 시인을 우울하게 만들지만 아름답게 한다. 요 단락은 그죠? 작품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있는 그들의 서술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분석과 해석이 좀 필요한데 한번 봅시다. 그런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지. 그 다음 단락입니다. 화자는 삶을 낡은 구식의 챙기와 같다고 비유한다. 시인은 산다는 것은 자신이 쌓아왔던 추억을 일구는 과정이라고 의미하는 것 같다. 낡은 구식인 이유는 쟁기가 일구는 터전이 과거의 추억과 가깝기 때문이다. 경작할 마음의 밭이 없다고 한다. 이는 그 밑에 추억을 흙값으로 팔아넘겼다는 행을 미뤄볼 때 기억을 다시 회상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미 다 경작해서 경작할 밭이 없을 수도 있다. 어떻든 시인은 더 이상 경작할 밭이 없다고 느낌으로 죽음을 생각한다. 시인은 이를 홀가분하게 라고 표현했다. 자수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에서는 죽음이 피해갈 수 없는 대상이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단락에 비해서는 이 단락은 어느 정도 분석과 해석이 조금 더 가미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좋았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봅시다. 화자가 이처럼 현재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죽음 혹은 다른 차원의 삶을 향하고자 하는 열망은 계속된다. 계속 이어진다. 가혹한 삶으로 인식하며 현생에서 성애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어하고 최종적으로 지구로부터의 탈출을 욕망한다. 주목할 만한 표현이 몇 가지 있다. 현생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과라고 얘기한다. 예, 그죠? 여기 이제 분석인데, 이제 분석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소멸에 인식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통과라는 것은 다른 세계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시간을 인식한다. 화자를 듣고 있는 하늘의 갈가마기 때의 하늘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제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까마귀는 죽음과 연관되어 부정적 느낌을 주는 새로 흔히 나타나는데, 화자에게 있어 까마귀는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현생과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의 새다. 까마귀는 바로 현생과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적절한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갈가마귀 때의 하늘이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주로 향할 때 자전의 법칙보다는 중력의 법칙을 이기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자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쓴 이유는 일상의 반복이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이다. 윤회라는 단어는 영원히 탈주하고 싶은 욕망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통과라는 표현에 주목하면 삶과 죽음을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소산이다. 예, 이제 이 세 번째 차원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분석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작품의 중요한 모티프 세 가지를 발견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분석과 해석을 지금 시도해서 어떤 탈주의 욕망과 그죠? 윤회 속에 들어있는 어떤 회기 그러한 주제를 이 작품의 주제를 발견하는 데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초월의 세계로 향하던 화자의 시선은 하늘의 뿌리여 이후 비를 향하고 다시 비가 내리는 지금 현재의 대지로 향한다. 대지로 향하는 비는 의문의 대상일 수도 있다. 지상으로 다시 회귀하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물어본다. 격렬한 표현으로 다가온다. 그 다음에 이 시를 보면 효력이 있다와 내 행동은 이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이는 자기 존재에 대한 강렬한 인식이다. 이 세상도 비록 통과하는 과정상에 있어도 허구의 세계나 하찮은 세계가 아닌 실존의 세계다. 시간이 높은 황홀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비가 온 새벽, 시인은 비를 보며 이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탈주 욕망을 느낀다. 추억마저 통속적이고 세속적으로 느끼고, 이건 이제 지금까지 해석한 이 시 전체를 다시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탈주를 꿈꾼다.
아이러니컬하게 비를 보며 탈주를 생각하던 시는 다시 비를 보며 현실로 회귀한다. 그래서 탈주와 회귀다. 이런 이제 이 시의 전체 주제를 포착했다고 포착한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요. 가혹하지만 열망의 대상이고 속도는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구름으로 성천하지만 다시 빗물로 돌아온다. 시인의 욕망은 이중적이고 복잡해 보인다. 예, 올려봅시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누구나 다 가지는 생각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는 지금 일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회귀, 즉 탈주의 욕망이 다시 회귀하는 것으로 돌아왔다. 그 마지막 마무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분석이 특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아쉬움도 여기다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6편, 오늘 6편, 총 12편 피드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지금 코멘트, 즉 첨삭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오늘 이것도 나눠줄 텐데 참고하기 바라고, 오늘 혹시 못 받게 되면 다음 주 화요일 기말고사 날 다시 받아도 됩니다. 오늘도 나눠주고 기말고사 때도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에 꽃잎 1, 김수영의 작품인데 민중의 숭고한 힘,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건 김수영 시인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특성을 얘기했고요. 꽃잎 1이라는 시를 현실 참여적 측면에서 해석해 보겠다고 이 학생은 지금 참여 시의 입장에서 혁명이란 단어가 눈에 띄고 4.19 혁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꽃잎 1을 통해서 김수영 시인이 하고자 했던 어떤 주제가 무엇인가. 1년 누구한테 머리를 숙일까? 사람이 아닌 평범한 것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겸손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대상에 대한 수용, 복종 이렇게 해석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은 권력 추구를 위해 높은 사람에게, 즉 정권에 복종한다. 평범한 것은 정치적 자유를 의미한다. 머리를 숙이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향한 위해 부정적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정치적 어떤 해석을, 알레고리적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작품을 현실 참여적 측면에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지금 이 학생은 보았습니다. 옥수수 잎이 흔들리듯 그렇게 조금, 그죠? 대항할 용기는 조금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연의 주요 이미지는 바람인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 바람은 민중의 목소리, 혁명, 운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람은 일어서고 가는 행위를 통해 언덕과 거룩한 산에 닿고 꽃이 된다. 민중들이 혁명운동을 통해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이루어낸 주체인 바람은 자신의 영향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르고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민중은 자신이 부정한 사회에 대항하여 내는 목소리의 힘을 가소평가하고 그 힘과 희생으로 이루어낸 결실의 즐거움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년 3년에서는 뭐뭐와 같고 라는 비유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바람의 모습에 비유되는 여러 이미지를 제시했다. 바람의 모습은 임종의 생명 같다. 같고가 계속 반복되죠. 첫 번째는 임종의 생명 같다. 임종의 생명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임종과 새로운 탄생을 상징하는 생명이 만나서 만들어진 모순적 표현이다. 부정부패, 권위주의의 종식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을 표현했다. 뒤따르는 행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바위와 꽃잎의 이미지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바위는 부정부패, 권위주의를 의미하고 꽃잎은 민중의 목소리를 의미한다.
왜 권위주의를 큰 바위로 그것을 저항하는 민중을 작은 꽃잎으로 표현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체계는 권위주의 체계는 크고 단단해 보이고 민중의 힘은 작은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듯 하지만 모두 그것이 합해지면 결국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정치적 자유를 가진 민주주의의 숭고함을 표현한 것으로 이 작품 전체를 해석을 했습니다. 예, 일관되게 어떤 참여시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편이 남았습니다. 박주택 시인의 카프카와 만나는 잠의 노래. 이 표시는 보통 작품 한 편에다가 안 붙입니다. 이거는 책, 시집 한 권일 때 이렇게 붙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 학생은 이거 작은 거 있죠?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건 시집일 때 보통 이렇게 붙여요. 실제로 이 시가 포함된 시집 제목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이건 한 권의 시집이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하니까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독백으로 이루어져 한 사람의 자기 고백으로 느껴지는 이 시의 제목은 카프카와 만나는 잠의 노래다. 자, 이건 도입부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화자는 잠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복록 또한 기대할 수 없다. 내게 병은 높은 것이 때문에 아니라 언제나 낮은 것 때문이다. 육체적 고통을 주는 병이 아닐지라도 내면에는 언제나 병이 있다. 잠의 노래와 연관되는 쓸쓸한 노래 이렇게 생각했고요. 잠의 해안에 배 한 척 슬그머니 풀려나 때때로 부두를 드나들 때 쓸쓸한 노래들이 한적하게 길을 적시기도 했다. 배가 갖는 상징은 꿈을 의미한다. 예, 이것도 뭐 그럴듯한 해석이네요. 예, 이런 것은 이게 조금 어조가 조금 수정되면 좋겠다라고 코멘트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쓸쓸한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때때로라는 찰나의 순간일 뿐이기에 그러하겠지. 예, 조금 어색하죠? 예. 화자는 유리에 나무 그림자가 물들고 노을이 쓰르라미 소리로 삶을 열고자 할 때라고 해질녘의 풍경을 묘사한다. 어둠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의 화자는 노을이 삶을 연다고 표현해서 밤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보내는 것 같다. 어떤 자기 나름의 해석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찾아올 때 화자는 물이 붙잡혀 있는 것을 본다. 물은 잠의 해안과 유사한 이미지로 잠을 의미하는 모티브다. 물은 잠이고 아까 배는 꿈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이 붙잡혀 있다는 것은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새들의 지저귀과 나무 전체의 소리는 고요하고 한적한 잠의 세계로 떠나지 못하는 화자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소란스러운 생각들.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화자는 이를 덮거나 씻어내고 싶지만 야속하게도 못 본 척 지나갈 뿐이다. 그래서 화자는 아마도 어느 한 고개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한다. 고개는 오르기가 힘들어 고통 한가운데 있다는 의미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목으로서의 고개, 즉 다른 곳으로의 전환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화자는 삶의 해안과 같이 삶의 벌판으로 잠을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장소의 이미지로 비유한다. 잠의 벌판에는 말이 꿈의 상징으로 쓰였다. 예, 이제는 말이 꿈의 상징이라는 거죠. 아까 꿈은 배가 꿈의 상징인데 이제 말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잠의 벌판에서 말의 강한 힘과 빠른 속도의 꿈을 통해 현실의 모든 것을 틀어버린다. 말의 갈기털이 다 빠져나가도록 꿈은 현실의 시간을 넘어서 달리며 폐와 팔다리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말도 나도 없어질 때까지 시간과 육체를 초월한다. 이 부분은 현재형으로 써있지만 미래의 소망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 표현도 이 분석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소망하는 것이죠. 미래적 소망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자가 다시 잠이 든 이후에 묘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매우 비현실적인 상황을 그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벗어나 꿈의 전율하는 역동적 에너지에 기대어 현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소망하고 그 소망은 시의 끝에서 극적으로 이고 강하게 표출된다. 시인이 제목에서 카프카와 만난다고 했던 것은 카프카 또한 쓸쓸하고 부조리하고 허무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끊없이 몸부림쳐 왔다고 생각하기에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예, 총평으로 작품을 아주 꼼꼼하게 해석을 잘했다. 그러나 미적 효과와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분석이 미흡하다. 이런 아쉬움도 같이 코멘트로 달았습니다. 예. 오늘 예정된 6편의 과제물을 다 피드백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오늘 내용뿐만 아니라 기말고사 내용이나 한 학기 수업 전체 오늘 마무리니까 질문 있는 사람? 예? 시험 범위는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어떻게 볼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중간고사 이후부터 우리 그 강의 계획서에 주차별 학습 계획에 다 그죠?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내내 공부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보면 되고 다만 하나 허혜정 시인이 빠지고 우리 특강으로 했던 김수영 시인의 작품이 들어간다는 거 그거 하나만 예. 그 앞에 책머리예요. 네. 중간고사 때 기억하기로는 서정의 형식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책머리에 그것은 이 교재 전체 내용을 그죠? 그 특성을 세 가지 유형에 대한 특성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책머리. 서정의 형식까지가 법이 안에 들어가. 서정의 형식이 포함 안 된다면 그건 안 해도 되겠죠.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잘 판단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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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예. 만약에 출제된 다른 문제랑 자기가 음. 과제를 했던 작품이 똑같으면 다른 작품을 하는 게 좋겠죠. 예. 똑같은 답을 그냥 두 개 다 쓰게 되잖아요. 지금 학생이 질문한 대로 하면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은 그러나 자유서술식은 되도록이면 좋은 점수를 줍니다. 크게 그죠? 문제가 없으면 5점 만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서술식입니다. 예. 또 질문 있는 사람? 예, 그럼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했고요. 2차 과제물 오늘 배부할 테니까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